오늘도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제1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가 난무하는 방송입니다. 결정적 스포일러에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네, 오늘 함께하는 오터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중한 저음을 듣기만 해도 마음에 안정이 되어 복 받는 느낌이 드는 분이에요. 효블리 인사해주세요. 아이고 새해라서 그런지 되게 뭔가 신중하고 네 좋은 어떤 소개 감사드립니다. 효블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은 단호하게 구호를 외칠 때에도 고성한 목소리로 꺾을 수 없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스미리 인사해주세요. 네, 해고 투쟁에서 지고 온 스미리입니다. 예. 젖잘싸. 네. 네. 졌지만 잘 싸웠다. 네, 네. 저도 같이 싸웠는데 예. 조금 더 치열하게 싸웠어야 되나. 아닙니다. 네, 예,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예, 뭐 저희 2023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주고 또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복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니까 많이 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신이 없는 목소리네요. 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OTT 프리토킹의 코너를 하나 마련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라는 코너인데요. 이제 우리 방송이 좋은 콘텐츠를 좋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라서 그에 맞춰서 최근에 산 물건 중에 청취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소개해주면 어떨까? 물건이 아니더라도 뭐 온라인 수강권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사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수다가 많죠. 콘텐츠에 대한 수다만 있고 저희 일상생활에 대한 것도 좀 나누면 저희 삶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OTT 프리토킹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고요. 혹시 뭐 최근에 산 것이 없다면 뭐 이런 거 사고 싶다,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털어놔 주시면 제가 결정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효불부터 최근에 뭐 산 게 있다거나 이런 거 한번 내가 네. 사는 것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연말 연초에 많이 샀죠. 이것저것 아, 좀 이제 구매를 많이 했는데 가장 최근에 그래도 좀 제가 생각났던 품목이 향수였어요. 와우. 네, 좀 향수를 하나 샀는데 음,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뭐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편은 아닌데 이게 향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코로 이렇게 들이마시잖아요. 그랬을 때 코가 되게 빨리 감각적으로 신경과 동기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코가 되게 빨리 마비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할 때 향을 맡으면 그 향과 관련된 기분으로 빨리 전환이 된대요. 오. 그런 아. 신경 전달이 빠르니까. 그래서 아. 좀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향수를 하나 사서 좀 일상적으로 음. 뿌려야겠다 이 생각이 음. 들어가지고 최근에 향수를 하나 샀고 좀 아침마다 그래도 좀 뿌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 거 샀어요? 어디 거?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해도 어떤 됩니다. 향기가 아, 나는? 랑콤 미라클 향수라고 미라클. 네, 좀 향이 꽃향 음. 같은 건데 좀 좋더라고요. 네. 오늘도 뿌리고 오셨나요? 뭔가 설렐 것 같은 네, 향기일 제 것 자켓 이따가 한번 네네. 맡아보세요. 자켓에 뿌리고 지금 제가 입은 옷에는 안 뿌려가지고 이따가 맡을 기회 드릴게요. 네. 네. 아, 네, 좋네요. 스미리. 네. 저도 요즘 되게 많이 샀어요. 돈도 없는데. 그러게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네, 되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신변의 변화가 있어서 네. 실업급여를 이제 타야 되는데 기대되네요. 저 내일 네. 신청하러 가려고요. 저도 네. 이제 여행을 가려고 게스트하우스 예약을 했습니다. 네. 어디? 통영. 오, 멀리 통영을 가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국내 여행을 여행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출장으로는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지방을 되게 많이
다녀봤는데 이제 여행으로 가본 적은 몇 번 없어서 그런 뭐 통영이나 군산 뭐 이런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을 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통영 이번에 처음 가는데 동네 친구랑 같이 가기로 해서 설 지나고 2박 3일로 아, 좋네요. 네. 뭐 게스트하우스를. 대중교통 이용. 그래서 그 프리미엄 버스 타고 가려고요. 거기는 그 KTX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프리미어 버스라는 게 있나요? 프리미엄 버스. 그 프리미엄? 우등 고속버스 있잖아요. 아, 네. 좀 그 넓고 의자. 한국말로 우등이네요. 우등인데 그 우등보다 더. 더 아, 좋은 그래? 아, 그래요?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대요. 아, 나 어디 2년 정도 됐어요. 2, 3년. 짤 같은 것에서 읽었는데 되게 좋은 최신 요즘 버스들은 그 자기 의자 앞에 있는 화면 있거든요. 비행기처럼. 그 그러니까 화면에다가 뭐 비즈니스석 1등석 뭐 이런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버튼을 누르면 그게 기사님한테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휴게소에 이제 내려줄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좀 병폐는 뭐냐면 뭐 몇 번 자성님 화장실 가고 싶은 거 맞으시죠?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거야. 버스에 화장실이 없군요. 버스는 없지. 네, 근데 아. 외국 버스는 화장실이 아, 있는데 우리나라 그렇구나. 버스는 화장실이 없어서 음. 네, 근데 외국 버스도 근데 이용하면 냄새 나니까. 음. 네. 네. 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네, 잘 다녀오시기 네, 바랍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좋겠다. 네. 저는 또 제가 사는 것을 소개해드리면 같이 사는 박풀 고객이 2월에 오키나와로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우와, 네, 좋겠다. 네, 따라가기로 했는데 근데 비행기 티켓팅을 했어요. 어제 했거든요. 아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했는데 그 제가 보통 지마켓 항공권에서 하거든요. 근데 지마켓 항공권에서 제가 이렇게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무려 대한항공을 좋은 가격에 끊었어요. 네. 근데 그 보통 그 결제 마감 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제 마감 시한이 일요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요일이었고 그러다가 다시 문자가 와서 결제 마감 시한이 바뀌었다면서 토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뭐 다른 일들을 좀 처리하고 그거를 5시 넘어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취소가 됐나요? 아니 5시 이후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마켓이 이제 바뀐 거예요. 어머, 왜? 그래서 바뀌었고 그리고 또 휴일이 마감 시한인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끊었는데 인터파크에서 10만 원 정도 더 주고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손해도 손해지만 그러면 좀 바로 지금 결제해야 된다고 알려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지마켓이 노동 친화적으로 간 거구나. 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지마켓 같은 항공권에서 맞아, 응대해야 하면 돼. 응대를 해 네. 왜냐하면 그걸 또 그 해당 항공사에 가서 또 하고 이런 거를 중계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마켓은. 그래서 중계를 해야 되는 거라서 해당 상담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가. 근데 그 담당자의 복지를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지마켓 항공권을 끊으시는 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요. 이게 또 노동 친화적으로 좋게 가는 거니까 손해를 봐도 제가 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지만 좋은 교훈을 얻고 깨달음도 얻었다. 아유, 네. 그래도 오키나와 좋겠다. 네네. 2월이라서 오키나와는 거의 그 벚꽃 축제를 한대요. 어머, 진짜? 우와. 거기가 날씨가 거의 적도 가까이라서 날씨가 좋으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럽네요.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저희 그 새로 마련한 코너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오늘 다룰 콘텐츠는 헤어질 결심인데요. 2022년과 헤어질 결심 다들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한번 해봤고요. 네, 이 헤어질 결심은 2022년 5월 23일에 칸 영화제 프리미어로 처음 상영됐었어요.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그 박찬욱 감독에게 감독상을 안겼죠. 다들 아가씨로 받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022년 6월 29일 날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이제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담당 형사 해준 박해일이 연기를 했죠. 담당해서 해준이 사망자의 아내 설에 탕웨이와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심리 스릴러 멜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품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어질 결심은 저희 멤버 중에 효블리가 추천을 했어요. 저 어떤 추천 동기랄까? 네. 네. 우선 그 개봉했을 때 당시에 좀 박찬욱 감독 그리고 탕웨이라는 조합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초반에 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 자체가 주는 분위기가 좀 심리 스릴러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 두 사람의 감정 변화를 봤던 건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정말 범인은 누구지?' 이런 것들도 같이 긴장감과 함께 보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에 전반적으로 재밌게는 봤었는데 음. 어 그렇게 막 N차 관람 열풍까지 불 정도에 대해서는 사실 잘 공감하지는 못했었어요. 아, 이 그래요? 좋은 영화긴 한데 '왜 N차까지 봐야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 이제 11월 달에 청룡 영화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당시에 탕웨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우주연상 외국인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그때 보여준 어떤 뭐 소감, 애티튜드, 뭐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내가 음. 봤던 영화를 더 좀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기분을 줬고 아. 그 영화제나 시상식을 사실 점점 잘 안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되게 판에 박힌 소감을 말하니까 그때 이제 영화제에 참석한 탕웨이가 보여준 여러 가지 분위기, 뭐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어 가지고 제가 그 영화를 봤던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오는 좀 충만감 같은 게 있었어요. 더 뭔가 영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느낌을 받았는데 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팟캐스트 주제 영화로 선정을 하면서 제가 이틀 전에 봤거든요. 아, 네네. 네 보면서 두 번째 봤을 때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좀 음. 놀라웠어요. '아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렇게 더 훌륭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니까 그전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니까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지를 몰라서 근데 이번에는 스토리 전개는 다 알고 있고 그냥 오롯이 이 두 사람의 감정 변화에 집중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설레는 거예요. 보는 내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야. 진짜? 내가 그 둘의 끌림에 대해서 나한테 구애하는 게 아닌데 내가 느끼는 것 같은 내가 구애를 받는 것 같고 내가 음. 저 두 사람의 마음에 이입되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음. 되게 몰입도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선정하면서 얘기하기를 잘했다. 이 계기가 아니었으면 난 다시 안 봤을 것 같은데 음. 고런 쪼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어쨌든 작년에 봤던 영화들 중에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개봉작 중에. 아, 그러셨구나. 내가 영화관에 가서 본 것들 중에 최근에 아바타도 봤는데 음. 좀 스토리나 이런 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뭐 오락적 재미들은 좀 있었지만 그래서 음. 상대적으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좋다. 이렇게 섬세하고 연출력이 뛰어나고 어떤 뭐 감정의 뭐 서사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오늘 좀 얘기를 하면서 다시 좀 네. 재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스미리는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평 뭐 이런 거? 저도 우리 이 팟캐스트 녹음 아니면 안 봤을 것 같아요. 그치. 예. 저는 이제 봤을 때 효불이랑 비슷하게 막 그 정도 사람들이 극찬하는 정도의 감상을 못 느꼈거든요. 못 느끼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때? 예. 이 설애라는 여성이 왜 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아. 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 가지고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보고 나서. 네. 아, 네네. 네, 보고 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다시는 볼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튼 또 이제 그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넷플릭스에서 또 네. 떴잖아요. 네네. 새해를 맞이하여 영화가 되게 많이 떴더라고요. 맞아요. 작년 12월 28일인가 들어왔어요. 네. 연말에. 네, 연말에 네.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김에 본 건데 이번에도 별로 그 로맨스의 그 떨림은 사실 그 효불이 느끼는 떨림만큼은 못 느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떨려야 되지? 보면서 또 반대로. 그랬구나. 근데 이제 설애라는 여자의 이야기 자체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애는 참 좋았어. 그래서 설애가 더 궁금하고 설애를 사랑하고 싶어 내가. 그래서 설애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버스 타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은 영화에서 설애가 더 이게 결말은 좀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또 이제 네. 그래서 설애가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이제 비극으로만 보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네. 네. 제가 뭐 박찬욱 감독이랑 그 정석영 작가의 인터뷰를 좀 봤더니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설애가 받는 고통에 비해서 그 혜준이 받는 고통이 너무 작아 보인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혜준은 그러니까 설애는 엄청나게 자기 모든 걸 다 걸었는데 혜준은 그럼 뭘 걸었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정서영 작가가 뭐 그 시나리오를 처음에는 혜준이 그 내사를 받아가지고 막 신문 당하는 이런 것까지 썼대요. 그런데 영화가 딱 나오고 봤을 때 그 바다를 헤매는 그 혜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자부심이 무너지고 그렇게 사랑을 잃은 모습이 충분히 혜준도 모든 걸 잃었다 이렇게 굉장히 느껴졌다. 잔인하게 발 밑에 설애를 두고 찾잖아요. 맞아요. 발 밑에 설애를 두고 진짜 찾잖아요. 잔인. 저거 박찬욱이니까 하는 연출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역시 스포일러가 난무하는 방송답게 제 결말을 벌써 얘기했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편입니다. 네. 근데 뭐 괜찮습니다. 저희 네. 스포일러가 난무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추천하신 표불이 이제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간간히 좀 의견을 곁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좀 이제 내용이 길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부산을 중심으로 이제 사건을 수사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제 혜준이라는 박해일이 형사 역을 맡은 혜준이 이포로 가면서 다시 그들이 재회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좀 나누면 네. 좋을 것 같고. 그 원래 박찬욱 감독이 산과 바다로 이 두 챕터로 나눴대요. 그래서 앞에 부산 부분이 산이고 네네. 뒷부분이 바다 이렇게 했는데 부산 부분이 한 90분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영화가 한 2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50분이 뒤니까 관객이 뭐야? 그러면 앞에 여태까지 봤는데 또 더 봐야 된다는 거야 이만큼 질릴 수 있지. 질릴까봐 그래서 안 나눴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잘 나눠주셨네요. 네, 네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네. 느끼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약간 전환이 되는 느낌이었고, 일단 앞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 전개가 되는데, 먼저 그 한 남자, 늙은 남성이 변사체로 발견이 되잖아요. 이제 네. 산 정상에서 떨어졌고, 이 사람의 신원은 출입국 사무소의 직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부고 소식을 들은 찾아온 아내, 부인은 젊고 한국말이 서툰 송설애라는 역을 맡은 탕웨이 맞아요. 배우가 연기를 했고, 등장부터 사실 뭐 뛰어난 미모, 존재감. 네, 네네. 뛰어난 미모로 인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렇게 젊고 이쁜 여성이 왜 저런 남자와 살았을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유능하고 다정하고 또 품위 있는 형사 혜준이 젊고 아름답고 중국어는 서툴어서 보호 본능은 있지만 한국어가 서툴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이게 한국어가 서툰 우리 중국에서 음. 온 설애랑 이제 치조실에서 처음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 치조실이 소개팅장이야. 맞아. 이때 두 가지 마음이 음. 들어요. 불편감과 어쨌든 이야기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이 전개될 예. 것이라는 두 사람의 관계의 진전에 예상되는 어쨌든 어머. 복선인데 소개팅 장소가 취조실이라는 역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저는 그 취조하는 거지. 취조를 하려고 맞네. 소개팅이 네네. 취조하는 거 맞네. 이렇게 또 해석을 붙여주니까 좋네요. 네네. 네, 제가 느꼈을 땐 첫 번째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두 번째 봤을 땐 첫눈에 혜준이 설애에게 반했고 반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상한 끌림, 뭐 성적 끌림이겠죠. 그 끌림을 당연히 역할적으로 사회적 뭐 한 구성원으로서 누르지만 순간순간 새어 나온단 말이에요. 끌려하는 게. 그래서 좀 소개팅처럼 느껴지는데 이 기도수라는 죽은 남편이 알고 보면 소유욕도 강하고 폭력적이고 설애가 죽일 만한 동기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수사 과정에서 맞아요. 살인 동기는 있어 보이고 증거는 못 찾고 그 과정에서 후배 형사는 강한 의심을 갖고 계속 몰아치는데 계속 은근슬쩍 혜준이 미묘하게 방어해요. 나라도 내 부인이 내가 죽으면 그럴 줄 알았다고 뭐 얘기할 걸? 뭐 이런 식으로 아, 방어치는 네네.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설애가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 봐. 네. 그런 어떤 표현들에서 캐치되는 좀 이상한 포인트들을 후배 형사는 의심하고 혜준 또 좀 의아하지만 계속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돌리거든요. 자기도 이 여자가 범인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계속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취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경비 처리가 안 되는 비싼 초밥을 시켜줘요. 맞아요. 말이 안 돼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거기 뭐 그쵸. 시마스시라고 그리고- 아예 말을 네. 하더라고. 응. 그래서 이건 어. 일식집 실제로 소개팅이에요. 있나? 그 스시집이? 내가 그래서 놀랬어요. 있더라고요. 찾아봤어? 아니 아. 찾아본 게 아니라 그 여의도에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시마스시가 있는 거야. 진짜. 저 시마스시 저거 이렇게 난 아니 생각했어. 기억력 되게 좋다. 아, 네. 진짜? 브랜드까지는 몰랐고 나는 그 간장 들어있는 그 물고기 모양. 고무 아. 물고기. 예. 저거 그래서- 들어있으면 고급집이다. 그래서 그런 비싼 초밥을 그러니까 그냥 일식집 소개팅이에요. 예.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서로 양치까지 해. 양치하고 서로 동족인지 알아봐요. 네. 왜냐면 서로 정리를 할 때 맞아. 착착착착착 무슨 10년 산 부부처럼. 그치.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둘이 너무 잘 맞다는 거 되게 짧은 순간에 알게 되고 맞아요. 취향도 맞고 서로 느끼는 감정선이 서로라고 하기에는 아직 설에는 입장적으로 이 사람의 의심을 벗어나야 하니까 연기라고 생각은 해요. 그때 더 뭔가 매혹시키려고 유혹하는 포인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근데 유혹을 잘하더라고. 아우 아닌 듯 그럼요. 하면서. 아닌 듯인가? 난 노골적으로 느끼긴 했는데 선을 넘지 그랬구나. 않는 네. 그냥 남한테 하지 않는 제스처와 왜냐하면 보통 그냥 만났을 때 담백하게 굴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약간 성적 긴장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말들을 해요. 네네. 네, 좀 그렇게 좀 느껴졌었는데 그런 유혹에 어쨌든 넘어간 거죠, 뭐. 넘어간 건지 좀 더 무장 해제된 건지 그냥 둘 사이가 그렇게 좀 미묘하게 흘러가는데 드디어 혜준이 원하는 대로 기도수의 유서가 발견이 됩니다. 네. 원하는 대로. 네. 그리고 설애가 이제 월요일마다 할머니 그 간병을 하는데 그 알리바이도 확인이 돼요. 네. 그리고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고 수사가 종결되고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합니다. 그 절 절에서 좋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심장이 함께 바운스 해요. 그러니까 수사가 종결된 그 날에 설애가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물어요. 기쁘냐고. 근데 이게 기쁘냐는 맞아. 게 나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나에 대한 경계심을 이제 거두고 좀 더 뭔가 편안하게 나를 느끼는 대로 좀 대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기쁘냐고 묻고 내가 왜 기뻐요? 뭐 이렇게는 하지만 어쨌든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 서로의 공간을 들락날락 하면서 요리도 하고 어디 사찰에
뭐 데이트도 하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키스를 안 하더라고. 했어. 그 중에? 아니 호미산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안 나중에. 했어. 난 데이트할 때 너무 키스를 안 해가지고 음. 짜증 났어. 아니 아, 뭐 근데 그 그렇게까지 립밤으로 하잖아. 아유, 간접 키스를 하죠. 간접 키스를 하잖아. 그걸로는 어. 부족해요. 부족해. 도대체 언제 키스나 다 큰 근데 성인들이. 이게 둘이 선을 안 넘더라고. 안 넘죠. 어, 그걸 그 긴장감만 계속 즐기죠. 그쵸. 그 긴장감을 넘어섰을 때 둘 다 우려되는 바가 있으니까 맞아요. 포기하지 왜냐면 않고. 용의자였고 게다가 그 정한이라는 혜준한테는 아내가 부인이 있어요. 있어요. 부인이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부심을 중요시하는 그런 형사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또 그런 일을 저지르면 본인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질타를 받을 선을 나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그걸 아는 설애도 적당히 그때까지는 설애의 마음이 사랑으로 번지기 전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갓 그 용의선상에서 벗어났고 이걸 더 명확하게 마무리 짓고 싶고 이제 의심을 떨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혜준의 뭐 호주머니에 과감하게 손을 넣기도 하지만 맞아. 립밤을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같은 걸 쓰고 막 이렇게 하지만 혜준이 계속 선을 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 사이사이에 사실 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주말 부부 맞아요. 네, 이정현 배우가 연기하는 부인과 주 1회 만나지만 처음에 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게 두 번째 봤을 때는 이정현은 주말 부부 생활을 불안해해요. 그래서 맞아요. 은근슬쩍 말을 해요. 이게 주말 부부가 이혼율이 높대. 그럼 또 혜준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뭐 다정하게 그냥 다른 말들을 하고 넘기지만 둘 대화를 보면 서로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 번째 봤을 때 좀 더 잘 와닿았고 이정현의 마음이 좀 와닿더라고요. 계속 조금씩 뭔가 불안한데 혜주는 네. 계속 관심 없고. 네, 다정하지만 관심 없는 그 느낌을 음. 잘 연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살인자한테 밀렸잖아요. 그쵸. 살인자한테 더 매혹되는 남편이잖아요. 그쵸. 살인 사건이 가장 즐거운 남편. 그래서 네. 당신은 살인과 뭐가 없으면 즐겁지가 않잖아. 막 이렇게 그쵸. 얘기하잖아요. 살인과 폭력. 아, 살인과 폭력이었나? 그래서 그 대사도 되게 재밌었어요. 음. 여보 축하해 살인 사건이야. 맞아, 맞아. 그것도 되게 되게 후반부에 나오죠. 예. 웃겼어. 그래서 그런 좀 상황으로 전개가 좀 야릇하게 계속 분위기가 그런 성적 긴장감만 서로 즐기는 듯한 모습이 계속 나오다가 서로 이제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까 설애가 월요일 할머니한테 못 가는 날이 생기고 그날 맞아. 대신 혜준이 가줄게요 해서 병간호를 갔는데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핸드폰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우리는 스포일러가 난무하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앱을 할머니 거기에서 열어놨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138 계단을 올라갔다. 그게 약간 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쵸. 설정이었지만 좀 설정된 설정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 창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그게 활성화된 채로 떠도는 거니까. 어쨌든 그 월요일 할머니의 핸드폰이 좀 버벅거리니까 이제 혜준이 핸드폰 좀 봐드릴게요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창을 하나씩 지우다가 발견을 하죠. 138층에 그날만 올랐던 기록이 있어서 그게 또 이제 기도수의 사망일이었고 그걸 계기로 이제 설애가 범인임을 확인을 하고 정말 그 유명한 그 대사 붕괴되었다 나는 네네. 저는 여기도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음. 설애가 중국인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붕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본다는 게 약간 좀 아, 발음을 잘 못 들었을 텐데. 발음을 붕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게 분개하다 할 때 분개. 그 단어를 오. 모르는데 바로 그렇게 친다는 게 그러네, 분괴 되게 어려운 말이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네, 발음도 근데 어렵고. 사실 뭐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네. 이제 뭐 굳이 생각을 해보면 그 설애가 리스닝이 잘 되고 리스닝 잘해. 리스닝 잘해요. 그리고 맞아요. 혜준이 음. 딕션이 좋았어. 네, 그렇게
서로 네. 네, 맞습니다. 그 중국어 어플 그 번역 어플 쓰잖아요.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한테 그 요즘 이렇게 번역기가 잘 나와요? 했더니 아, 그거는 SF죠, SF 이렇게 그쵸.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개상 필요한 네, 네, 네. 그냥 영화적 요소로 많이 이제 네, 우리가 네. 문학적 요소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좀 넘어가는 건데. 네, 붕괴도 그렇게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실 그 단어가 주는 힘이 뒤에 후반부에 맞아요. 강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붕괴라고 정확하게 서로 인지한 설정이 필요했겠다. 네, 그럼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네, 강렬하죠. 네, 그게 딱 사전에 쳤을 때도 무너지고 깨어짐. 맞아요. 뭐 제 심장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혜준이 자신에게 너 때문에 나는 붕괴되었어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걸 다시 되새기면서 읽어보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좋아하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진심이었던 이 사람에게 나도 이제 마음이 너무 커졌는데 그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붕괴됐다고 해버리면 그 좀 처절한 감정이 들 것 같았어요. 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설애가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둘이 같이 사랑한 거 아니야? 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붕괴라는 말 단서가 있으니까 아, 이게 연결이 되네요. 붕괴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을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랬을 때 설애가 느끼기에는 아, 이제 저 사람 사랑이 끝났구나 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때 내 사랑은 비로소 시작됐다. 그쵸. 그전에도 마음은 있었지만 더 많이 사랑하게 됐다. 이런 음.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대사를 쓴 것도 너무 좋았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혜준 제가 언제요? 되게 찌질한 멘트잖아요. 진짜 찌질했어. 그러니까 그 찌질한 짜증이 났어요. 그 진짜 좀 코믹했어요. 네. 좀 찌질하고 코믹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겠잖아요. 그 부담과 어떤 이거를 덜어내기 위해서 실제 그 단어는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네. 좀 비겁한데 찌질한데 그게 영 모르겠는 감정은 또 아니어서 오는 그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느낌은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캐릭터상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네.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에둘러 속이거나 아닌데 약간 이렇게 좀 이제 회피한 건데 그 대사에서 탕웨이는 정말 그 사람을 잘 드러낸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넌 말했다. 나는 또 그걸 사랑한다고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솔직함과 어떤 직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맞아. 비겁하지 직진. 않잖아요. 맞아. 난 직진을 좋아하죠, 저도.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그것이 너무 인간적으로 멋있었고 다만 그것에서 상대방이 나 아닌데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 자기도 황당하니까 웃잖아요. 뭐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하는 부분들이 되게 설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상반부죠. 그래서 박해일은 본인의 붕괴된 마음을 다스리고자 이포라는 실제 존재하는 지역인가요? 아니요.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경기도 이포가 있는데 거긴 완전 다른 데고. 네. 약간 무진기행에서 무진처럼 만들어진 약간 곳이 울진 아닐까? 정도의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핵발전소 있고 또 부산이랑도 가깝고. 영 먼 곳은 아니고 왜냐면 차로 늘 갔으니까. 맞아. 네, 그래서 이제 후반부라고 굳이 표현해서 나누어서 얘기를 하면 그 혜준이 붕괴된 자신을 좀 복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떨어져 살던 이제 부인 집에 가요. 주말 부부를 청산하고 이포라는 동네로 가서 같이 이제 일상을 꾸리고 이렇게 경찰서도 이제 근무지를 바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어떤 상실감을 표현해주는 이 동네는 뭐 사리산꽃도 드무니까 이제는 운동화 신지 않고 구두를 신는다든지 그리고 좀 우울감에 빠져 있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든지 맞아.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웃겼어. 해 안 나는데. 해 보시라고. 일광욕 하시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부가 나름 일상을 이제 공유하지만 전혀 안 행복해 보이잖아요. 이정현 너무 짜증났을 것 같아. 네. 이정현은 계속 노력하거든요. 맞아요. 막 대화도 많이 걸고 자기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일에서 막 직장 얘기도 하고 주말 부부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섹스를 하자 이런 약속을 싫어도 꼭 해야 지키- 된다. 꼭 지키고
그리고 그 정신과 상담도 같이 가잖아. 이정현이 가자고 해서 갔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예. 뭐 기타 등등 이정현은 되게 노력하는데 이 남편은 뭔가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 같고 계속 그쵸. 무기력하잖아요. 맞아요. 함께 그래서- 사는데 네. 심지어 우울해해. 예. 열받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인터뷰를 봤는데 정석영 작가가 음. 정한이 별로 나오지 않지만 음. 정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한이 확실히 화를 내야 되겠다. 이게 평화로운 가정이 무너지는 거를 혜준한테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장면을 썼대요. 썼는데 박찬욱 감독이 이러면 사람들이 정한에 대해서 너무 비호감이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근데 너무 비호감으로 자기가 만들었잖아. 그러네. 근데 애초에 막 되게 어, 뭐 이렇게 공대 여성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맞아. 감정적으로 공감 못 해줄 것 같고 되게 계산적이고 되게 질서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리고 자기 몸에 좋다고 성녀는 까고 혜준한테는 뭐 해주는 거 자라. 자라도 자기 그 이대리 이주임한테 주고 되게 비호감인 여자로 그려놓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완전히 싸납게 네. 이런 장면을 썼대요. 근데 더 비호감으로 될 것 같아서 그걸 빼고 넣은 게 이주임이었대요. 박찬욱 감독이 이주임을 보통 계속 우리가 여자라고 동성일 생각하지. 거라고 여자라고 생각할 거라고 봤는데 남성으로 바꾸고 이주임이 마지막에 이제 와서 짐 싸갖고 같이 가잖아요. 그거를 박찬욱 감독이 넣었고 정석영 작가가 그걸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웃겨서 받아들였대요. 웃겼고 그리고 그게 좋았대요. 비켜줄래 그러잖아요. 이정현이 하고 자라들고 있고. 그때 또 웃기잖아요. 걔가 혜준이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싫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거는 이렇게 또 찌질하게 물어보잖아. 그랬더니 비켜줄래? 이렇게 했다고. 그게 다 자기는 박찬욱 감독이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민이가 얘기했던 부분은 저는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정현이 좀 다소 매력이 없거나 이정현 배우의 역할이 조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고 좀 이렇게 마음 붙이기 좀 어려운 어떤 그 사람의 독특한 또 이제 기질과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서 그 사람이 사실 이제 이주임과 불륜 관계라는 게 들통이 났을 때 뭔가 동정되거나 이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이런 느낌보다는 에이 자기 욕구에 그냥 저렇게 바람핀 여자 이런 느낌으로 봤다면 두 번째 봤을 때는 이정현이 보이는 거예요. 감정이 계속 외롭고 남편의 마음은 항상 딴 데 있고 함께 잠자리를 할 때도 생각은 딴 데 있고 맞아. 드라마 보잖아. 네. 진짜 열받아. 진짜. 그러니까 너무했어. 어느 한 순간도 이정현과 그 박해일이 함께 있을 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사실상 박해일도 바람핀 거고 이정현도 바람핀 건데 이정현은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자기 욕구를 찾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고 박해일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려서 그냥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볼 때. 저는 처음부터 이정현의 승리 영화다 저거는. 찌질한 남자로부터 탈출하는 이정현 얘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네요. 이것도 새로워. 네. 네. 처음 봤을 때 이제 심지어 유일한 긍정적인 저의 평은 그거였고. 심지어 유태호야. 네, 유태호. 유태호. 안 가겠어? 그게 진짜 승리 포인트지. 근데 그게 완전 포인트인데 또 아쉬운 거는 유태호를 저렇게밖에 못 썼나. 너무 아쉽더라고요. 유태호가 되게 좀 바보처럼 나오지 않았어? 뭔가 유태호가 딱 저 매력적인 배우를 저렇게 임팩트 없이 쓸 수도 있나. 근데 저는 사실 유태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태호인지도 몰랐대잖아. 근데 그 씬이 약간 코믹하게 풀었다고 했던 게 와닿았던 게 그렇게 그냥 연출된 컷이라서 그러니까. 유태호가 이주임이었지롱 이런 느낌으로 네. 이제 연출한 것 같았어요. 아까웠어. 네. 유태호 왜 오랜만에 영화 나왔는데. 그래도 승리했어요. 이정현이. 네, 이정현처럼 살자. 네. 이제 영화에 특별 출연으로 한 줄평입니다. 예. 이정현처럼 살자.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뭐 이정현 또 바보가 아니었다. 네네. 그런 이제 전개 이후에 사실 약간 건너떴는데 중간에
그 이포로 이사 오고 생활을 하다가 그 설에도 이포로 가잖아요. 어떤 그 대사를 이 사람이 TV를 봤었나? 네. 그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막 이렇게 네. 사고 났는데 아, 애인이 맞아. 찾아오는 영화 네. 있잖아요. 설정한 네. 영화이긴 한데. 그걸 사실 감명을 받으셨는지 음. 설이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네, 네, 혜준을. 이포에 와서 어쨌든 혜준을 만나는 음. 방법으로 선택한 건지 자기의 어떤 돌파구 사실 뒤에 나오잖아요. 그 음성 파일이 새로운 남편이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협박을 받고 사실 그 협박을 받는 게 설에는 폭력에도 익숙한 그냥 맞을 때 그냥 맞자라는 맞아요. 내가 10분만 참는다고 했지라고 네. 예, 그 사철성이라는 사람이 네. 와서 맞을 때도 예. 그 설의 캐릭터가 참 멋있었던 게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간호사가 되었고 어머니의 진정한 어떤 바램과 어떤 행복을 위해서 죽여주는 거잖아요. 존엄사. 네. 근데 그게 전체를 이거를 다시 보면서 이 설이가 너무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건 두 혜준이 번째 아까워. 아니 네? 설이가 아까워. 혜준이랑 엮는 게 아까워서. 네, 근데 그게 뭐 사회적으로 질타받거나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와 사회적 규범을 깨는 행위는 맞기 때문에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죽여준 것이 엄청난 용기와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볼 때. 하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고 사회적으로 객관적 시선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사회적인 정의는 그냥 살인이란 말이죠. 그것도 그쵸. 그 뭐죠? 부모를 죽이는 살인을 뭐라 하죠? 친족살인? 또 단어가 있는데 이게 폐륜? 폐륜인데 다 맞는 말인데 그 근친살인? 근친살인 맞아요. 그 단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일반 어. 살인보다 더 높게 형량이 되어 있는 아. 그 살인명이 있는데 생각은 지금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부모를 그냥 살인한 여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후 사정을 모르면. 하지만 그걸 감내하는 캐릭터잖아요. 그것이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은 여성. 그러니까 이 설애가 참 멋있었던 게 사실 그 남편 새로운 남편에게 협박을 받아서 자기가 데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혜준에게 피해가 갈까 봐 죽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또 막 엄청난 거야. 아, 이 여자 뭐지? 음. 대단한 약간 여자네. 인간계를 넘어선 사람 그쵸. 같잖아요. 인간계에서 담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걸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니까 살인자. 근데 어쨌든 뭐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살인과 폭력은 나쁘죠. 예. 네. 그래서 그 남편 두 번째 남편이 죽고 나서 너무 하나만한 말을. 잠깐만요. 네, 살인을 옹호하는 것처럼 느낄까 봐 아닙니다. 전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존속 살해입니다. 네. 존속살인 나쁘다. 네, 그건 뭐 많이 안 돼. 아직도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그 본인에게 타격과 불편함과 뭐 손해가 오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설에는 혜준에게 피해가 갈까봐 새로운 남편의 협박을 막기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죽이는 방법도 본인이 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이제 용의선상에서 좀 빠질 수 있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혜준을 위한 살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뭐야? 인간계에서 참을 수 없죠. 이런 사람은. 게다가 혜준이 무서워할까봐 그 피를 다 지우잖아요. 혜준이 뭐가 제일 무섭냐고 그 절에서 데이트할 때 그랬을 때 피 냄새가 너무 힘들다. 맞아요. 그래서 그 피를 다 지우잖아요. 자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은 완전 살인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 그러지? 완전 범죄. 네.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는데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게 다 혜준을 위한. 그러니까 혜준에게 너무 과분한 여자죠. 맞아. 네. 맞아. 너무 과분한 여자의 사랑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좀 광기가 있어서 그렇지 좀 두 번째 볼 때 대단하다고 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시 살인 사건으로 그 둘이 재회를 하고 뭐 알리바이를 뭐 하고 뭐 하다가 결국 그런 이제 마지막 선택? 그런 수사 과정에서 또 설애의 선택이 또 멋있죠. 또 일반적이지 않죠. 박찬호답다고도 생각이 들었고 그 잔인하죠. 탕웨이에게도 너무 어울리는 분위기의 연기였다고 맞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혜준을 위해서 사라지는 것과 혜준
내게 기억에 남기 위해서 사라지는 아, 선택을 하죠. 맞다. 네. 내가 이 생에서는 너에게 이롭거나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고 싶은 마음과 하지만 너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고 싶은 미결 사건이 되어서 네 머릿속에 영원히 떠다니고 싶은 욕망 두 개를 함께 그냥 잃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사 중에 계속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핸드폰이 결정적 증거니까 깊은 버려라. 바다에 버리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가이드라인. 네, 수사 전문가니까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결정적 증거잖아요. 결정적 증거를 깊은 바다에 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서는 설애가 결정적 증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를 버려요. 깊은 바다에 찾지 못하게. 용의자가 사라지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설애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쨌든 또 발견되고 여러 가지 뭐 증거나 상황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결정적 증거인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버리는 선택이 너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일반인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용기와 사랑이다라는 걸로 좀 저는 마지막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인간계보다는 뭐 천상계나 정령 이런 느낌이죠. 정령. 정령. 네. 그러니까 인간하고 같이 머무르는 정령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줄거리를 따라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인상적인 장면이나 아니면 연출 방식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마지막 장면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도 설애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손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더 마음에 왔던 것 같아요. 그냥 설애가 보는 죽음을 맞이하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설애를 불쌍하게 하는 느낌이랄까? 그게 우리 마음에 계속 남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출도 정말 잔인하다. 이게 진짜 이 사람 너무 잔인하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설애를 불쌍하게 남긴다. 중국에서 한국에 온 설애 남편한테 맞고 그리고 두 번째 남편도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는지라고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고 그쵸. 그거 하나 더 있었어요. 음. 혜준 같은 다정한 남자를 나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아닌데 안타깝네. 음. 조금 더 가보지. 그러니까 그 주말 부부 관계 그 부부 관계가 거의 이제 파토가 났다는 걸 모르잖아요. 설애는. 설에는 설에는 그 모르지. 장치도 좀 안타깝게 만들잖아요. 이제 됐는데 저쪽 집은 정리가 됐는데 음. 너희가 이제 되면 되는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자꾸 가지게도 하고. 그러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설애가 이제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사실 할아버지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좀 공로가 있는 분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네. 그런데 그런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후손들이 어쨌든 좀 힘들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야. 뼈대 있어. 훌륭한 네. 집안이고 그 기품이 내려와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탕웨이가. 여기에 저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 각본집이 나왔잖아요. 네. 각본집에는 들어가 있는데 영화에서 생략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피가 섞인 외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설애의 엄마를 입양한 설정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설정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온 중국 여성이 꼭 중국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꼭 피가 섞여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정당화하고 그 싶지 이야기에 않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각본집에는 들어가 있대요. 네. 그래서 뭐 입양이 됐어도 그걸 네, 인정해줬다라는 그거를 그렇게 했대요. 그런 디테일함 너무 좋다. 너무 섬세하고. 좋죠. 근데 영화가 길어질까봐 설명을 그쵸. 하면 길어지니까 지금도 사실 장편 영화로서는 긴 러닝 타임이거든요. 2시간 20분이면. 그래서 길어질까봐 그 설정을 했는데 그게 빠져서 좀 아쉽다라고 이제 박찬욱 감독과 정석영 작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런 또 섬세한 어떤 접근이 또 좋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좀 이렇게 출입국
그 과정에서 약자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서 버티기 위해서 나름 거래를 한 거잖아요. 맞아. 선택지가 별로 없으니까 음. 뭐 며칠을 못 먹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있었을 똥 오줌 다 때 싸고 막 어, 그러고 있었다고.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 나왔을 때 그거보다 그 상황보다 조금 나은 선택을 그냥 한 것뿐이잖아요. 눈물 나려고 그러네. 감내한 거지. 네,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선택할 게 없어. 지금 똥오줌 있는 이 우리에 있다가 그거보다 그래도 밥 세 끼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지만 좀 폭력에 노출된 정도의 상태가 낫다고 판단한 설의 선택으로 보는데 설애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낫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오는 서사적인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교류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고 또 남편의 소유욕이 강하니까 뭐 밖으로 뭐 활동들을 하게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계속 두고 이렇게 예쁘니까 또 불안하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는 한국어가 아주 서툰 게 여기서 오래 생활해도 너무 서툴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구어적 표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문어적이고 맞아요. 좀 옛날 고전 드라마에서 따오는 그런 표현들을 설애가 이제 학습해서 쓰는 단어들을 볼 때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일상적 언어를 많이 써야 우리가 일반 회화에서도 고전적 그런 회화법이 아니라 그냥 되게 이렇게 하이, 뭐 헬로 이런 것처럼 excuse me 뭐 이렇게 되게 엄청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런. 그런 걸 넘어서는 이제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 사회적 교류도 없고 그나마 제가 유추하는 거는 이제 요일마다 간병호를 다닌다는 것 정도가 허락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매 걸린 할머니랑 대화가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말을 더 많이 하죠. 그리고 그쵸. 뭐를 읽어주고 산해경이라는 걸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이제 교류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다라는 걸 좀 표현한 거 아닐까라는 점들도 이 설애에 대해서 계속 측은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마지막까지도 참 멋있는 사람인데 환경이 따라주지 못했다. 이런 걸 계속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스미리는 어떤 인상적인 장면이나 연출? 일단 고경표가 너무 연기를 못했고요. 왜 귀엽던데? 혼자 튀진 않았지. 굉장히 좀 박찬욱이 디렉팅을 왜 저렇게 했을까 좀 이상했어. 근데 일부러 이상하게 시킨 것 같기도 해. 나는 그게 너무 네. 웃기더라고. 스시 자기한테 안 사줬다고. 그치. 네, 그 부분만 웃겼어. 너무 웃겼어. 네. 그리고 그 박해일도 그 설애가 어떤 부분에서 박해일한테 호감을 가졌을까 그게 가장 큰 의문이었거든요. 도대체 박해일이 어디가 섹시한 걸까라고 했더니 그 최리복주가 그게 박해일 매력이다. 초식성이 느껴지는. 품위가 있잖아 또. 그게 뭐가 품이야. 아니 설애는 그렇게 느꼈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설애를 대하는 태도들이 남성들이 성적으로 대하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누르거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했을 신사적으로 텐데 해줬죠. 그쵸. 설애한테. 이제 그런 건 있었지만 박해일이 뭔가 계속 좀 빠져나간다고 해야 되나? 자기 안에서 이제 자기 지위도 있고 직업 의식도 있고 또 부인도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은 계속 이렇게 새어 나가서 이제 설애한테 가 닿고 있는데 계속 아닌 척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런 찌질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박해일은 찌질한 게 또 매력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저한텐 그 영화가 멜로로서는 너무 그 부족하다. 그런데 또 스릴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게 좀 스릴러도 아니고 멜로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좀 그런 혼란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박해일 배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뭔가 이 멜로 눈깔을 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이제 박해일은 멜로 눈깔이 아니잖아요. 멜로 눈깔이 뭐야? 그게 이제 현빈 같은 그 멜로 드라마나 그 장르에 이제 최적화된 그 눈빛을 발사하는 배우들은 멜로 눈깔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정말
그 영화 모든 장면은 아니어도 잠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그런 멜로 눈가를 비췄으면은 좀 납득이 됐을 텐데 박해일한테서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내 빠져들어야 되나 설애 같은 여자가. 그래서 어떤 배우였으면 좋겠다 했을 때 양조위 정도면 좋겠다. 양조위? 양조위나 그 한국 사람 없나요? 한국 사람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너무 연기가 허세 같아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변요한도 괜찮다. 이 변요한. 눈빛이. 아니면 그 영화에 잠깐 나오는 박정민이 박정민 너무 연기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죠. 나오는데. 네, 박정민이 한 1, 2분 나오나요? 그 다 합쳐가지고. 근데 산호라는 인물로 나오죠. 굉장히 그 시선 강탈에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진짜. 박정민하고 그 박정민의 애인을 보면서 저게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게 그리고 박해일도 이제 좀 감명을 받잖아. 이제 그 둘 사랑에. 맞아. 거기에서 자기가 또 마음을 많이 흔들려. 그쵸. 혜준이. 흔들리잖아. 혜준이. 그렇게 그 사랑을 흔들린 보고. 만큼의 그걸 보여준 연기였어. 그 박정민은. 그래서 박해일이 좀 아쉽다. 근데 좀 일부러 그것도 의도였을까? 그 박찬욱 감독의 의도인 것 같고 그 박해일을 선택했을 때 그 김혜리 기자도 조금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가 박해일을 생각할 때 질투는 나의 힘이랑 연애의 목적처럼 약간 찌질하고 약간 소년의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데도 약간 그런 장난기 있고 이런 거를 많이 떠올렸대요. 그래서 이 연기가 맞을까 했는데 저는 사실 박해일이 좋았거든요. 내가 또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 어중뛴 연기에 너무 그러니까 어중뛴 연기가 아니라 어중뛴 캐릭터. 그러니까 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 캐릭터한테 표현하지 못하는 거이기도 하고 안 하는 거이기도 안 하는 하고. 거. 그러니까 맞지, 안 하는 박해일은 거. 사랑을 안 해본 녀석인 거야. 그 결혼은 했지만 고자에 가까운 사랑 고자에 가까운 녀석인 거야. 그래서 사랑의 눈빛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부인한테도 어떤 기계적인 배운 학습된 배우자의 모습은 보여주지만 안정시켜주지도 못하잖아. 열심히 그걸 하지만 계속 불안감을 주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너무 부족하다에만 제가 빠져있다가 지금 얘기하신 그 애매하고 어중뛴 캐릭터가 여기에 왜 필요했을까를 우리 얘기하면서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사랑은 그 사람이 이제 완벽하고 나를 완전히 채워주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부족하든 아니면 어느 틈이 있던 간에 사랑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고를 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설애는 사고를 당했어. 맞아. 근데 하필이면 박해일 같은 녀석이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애는 설애 나름대로의 그 사랑의 순고함을 완성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정말 그 훌륭한 여자가 왜 죽어야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설애가 죽고 나서 이제 박해일은 사랑을 알았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었구나를 후회하면서 알 것 같은데 설애는 후회하라고 죽은 것 같진 않고. 그럼요. 그런 사랑이야. 분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야를 알려주려고 죽은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이것도 과도한 해석인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매달렸나? 그거랑 비슷한 죽음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제 인류를 위한 죽음과 이제 그 박해일을 위한 죽음이 좀 나뉘지만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설애가 죽음을 선택한 게 마냥 비극이라고만 이렇게 오면서도 생각을 했지만 이제 효불이 이제 설애가 굉장히 훌륭한 여자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저 여자가 그 어리석은 선택은 했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했을 것 같고 자기만을 위한 자기 욕망만을 위한 선택을 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박해일을 위해서 모두하고 했었던 것과 같은 죽음을 선택했을 때는 최고의 무언가를 남기고 갔을 거라는 생각에서는 불쌍하지만은 않을 수 있구나. 아, 그렇구나. 라는 예. 그렇네요. 음. 사실 뭐 그렇게 오랫동안 박해일이 괴로워하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음. 한 것 같고 정말 인간은 아니다 음.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줬어요. 이게 사실 음. 영화를 한 번 봤을 때 그게 완전히 이렇게 느껴지면 좋겠는데 음. 물론 이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이제 또 예술이기도 하지만 좀 아쉬웠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좀 설애가 더 잘 보였을까 좀 그런 고민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효불이 나눠준 그 1부, 2부처럼 나눠서 봤을 때 1부는 주로 이제 설애를 관찰하잖아요. 설애가 어떤 여성일까를 그 박해일이 관찰자 시점으로 보고 그 관찰자 시점에서의 설애를 보여줘. 네, 그래서 설애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고 뭔가 갖고 있는 것 같고 비밀이 있고 뭐 그런 여자야. 그게 완전한 설애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남이 보는 설애를 이제 보여줘. 그쵸. 근데 이제 네. 2부에서는 설애가 좀 더 잘 보이거든요. 그 맞는 모습 보일 때 나는 설애가 저런 여자였구나가 확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인 여자, 그리고 그 노트를 늘 다 갖고 다니는 여자, 그 이야기책 그걸 갖고 다니는 여자,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산이 있는 여자가 맞아. 이제 보이는 거야. 호미산.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사실 설애가 이제 마냥 불쌍하다고만 생각을 하다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너무 든든하잖아요. 내 산이 있다는 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어머니와의 사랑을 걔는 끝까지 가지고 가서 이제 완성을 시켰잖아. 어머니와 나 사이에 그 사랑을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고 거기에 후회가 없고 굉장히 멋진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갖고 온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게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2부가 더 길었으면 좋았겠다. 네. 맞아요. 근데 계속 이게 스릴러라는 그 심리 스릴러라는 장르가 결합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재미를 주려고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보다는 관찰에서 보여지는 설애나 아니면 어떤 단서적으로만 뭐 노트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장면을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고 그 산에서 그 어머니 유골을 이렇게 뿌리는 그것도 굉장히 사실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냥 설의 서사만 봤을 때 둘은 거기서도 키스를 안 하지만 하나? 해요. 거기서 하나? 거기서 하죠. 거기서. 거기서 합니다. 네. 네. 그 박찬욱 감독도 그 호미산 장면이 가장 베스트 장면이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관객들한테 좀 다른 장면에 비해서 좀 명징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칼라리스트한테 그걸 주문을 했대요. 관객들이 이 부분에서 졸면 안 되니까 좀 쨍하게 명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칼라리스트가 화를 냈다고. 그 어두워 죽겠는데 색이 어딨어? 그래서 화를 낸 건 아니고요. 칼라리스트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왜 졸아요? 이러면서 화를 냈다고. 아, 그래? 네네. 그랬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잘 봐주셨네요. 네. 우리 스미리가 박찬욱 감독이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좀 제가 그 박찬욱 감독의 동생이 박찬경 작가라고 네, 알아요. 현대미술 작가가 있는데 네, 알고 있어요. 좀 둘이 좀 서로 영감을 주고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박찬경 전시에서 봤었던 그런 씬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산에 오른다라는 거나 이 빛을 이렇게 사람한테 쏴서 네. 보인다라는 거 그런 게 박찬경 전시에서 봤었던 게 있었고 두 분이서 영화도 했었죠. 했었고, 아이폰으로 찍었지. 네, 맞아요. 아이폰으로 찍은 것도 했었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 같긴 해요. 그 교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호미산에서 설애가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를 하는데 얼굴은 아예 다 날아가 버리고 헤드라이트만 보이잖아요. 예. 그것도 약간 정령 같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고 외계인이거나 뭔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네. 이제 상황 자체가 이방인이잖아요. 아 네. 맞아. 그런 좀 이방인이니까.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어머. 없고 주는 삶이죠. 더욱 예수님 같아. 사랑을 네. 알려주려고. 사랑을 알려주려고 온 예. 박해일한테 약간 그런 존재. 네. 네. 참 복 많은 사람이네요. 그럼 그러고 박해일 보니까. 무슨 복이야? 박해일 좋아. 무슨 복이지? 네, 혜준을 위해서 나온 어떤 네. 예수님 같은 존재가 설애가 아닌가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뭐 붙이면 그 사실 이제 많이 다양하게 언급된 청록색 뭐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데 청색 같기도 하고 녹색 같기도 그쵸. 한 그 옷. 원피스. 네, 그것을 정말 전반적으로 잘 쓰잖아요. 뭐 혜준의 경찰서 안에서의 사무실도 네. 뭐 그 설애의 집도 여러 뭐 풍감 바케스까지. 네. 음. 마지막 스스로를 바다에 던지기에 이용하는 그 바케스? 소주병도 초록색이잖아. 그치. 바케스라고 하나 베스킷인가? 그건 뭐라고 하죠? 양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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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케스는 저 일본 말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딱 보는 시간이나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서 파랗게도 보이고 녹색으로도 보이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고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파란 사람이고 내가 저럴 때 보면 녹색인 사람인데 어떤 한 가지 시선으로 누군가를 정의할 수 없고 그게 사랑의 형태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심지어 내가 어머니를 죽였지만 그 죽임의 어떤 이유가 사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기에 맞아. 따라서 너무 다른 해석들이 많은 삶을 아. 사는데 난 파란색으로 봤어. 나는 뭐 녹색으로 봤어. 이렇게 되게 단언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단언하기 되게 어려운 형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좀 색깔로 소재적으로도 쓰고 그 청록색 그 양동이로 스스로를 이제 묻을 때 입은 자켓도 좀 약간 그런 색감이고 그런데 맞아요. 그게 전반적으로 이 전체 영화를 끌고 가는 톤이 참 세련됐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열심히 연출하고 섬세하게 연출해서 오는 관객으로서의 좀 그 융숭한 대접? 관객이 느낄 수 받았다? 있는 융숭한 대접을 좀 받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 청록색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한데 그 벽지 그죠? 벽지다 이렇게 산 모양이기도 하고 사실 그게 또 파도 바다. 모양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청록색 자체가 가지는 또 이중성이 있는데 네. 그 모양 자체가 또 벽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산해경이라는 그 표지로 사용하잖아요. 네. 벽지 이제 남은 벽지를 우리가 또 많이 옛날에 책거풀 많이 했잖아요. 책거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들? 그 하여튼 커버. 책커버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산해경 그 안에 요즘 친구들 혹시 책 커버 하나요? 안 하는 걸로 알고 나 있어요. 진짜 책을 예전에 서점에서 사면 그 서점에서 서점 걸로 또 저는 교과서를 늘 그쵸 쌌어요. 달력으로 했죠. 예. 달력으로. 우리는 예쁜 포장지 모아놨다가 음. 좋아하는 과목을 그걸로 싸고 그랬는데 네, 처음에 달력으로 하다가 예쁜 포장지로 하다가 나중에는 문구점에서 아예 그 포장지를 아예 팔았죠. 그 책에 맞게. 네. 요즘엔 안 하죠? 네, 갑자기 뛰었는데 요즘은 안 할 것 책 커버. 같습니다. 아니 그 노트도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 맞아. 설에는. 그래서 설애가 노트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트를 팔지 않는다고 설애가 DIY 아. 하지 않았을까? DIY 한 거지 그 벽지로. 그리고 안에 그 그렇지. 글씨도 실제로 탕웨이 베이가 썼대요. 그 글씨를 그 보니까 왜 그렇게 시켰냐고 보통 다들 그렇게 많이 하는데 탕웨이 베이가 이렇게 뭐 시나리오나 이런데 자기 메모를 일어 아니죠. 중국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이렇게 썼는데 글씨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보다 더 이게 또박또박 잘 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시켰다고 하고 그래. 그래서 네네. 그래서 설애 그런 사람이야. 설애 얘기가 더 궁금해. 그래서 박해일 빼고 설애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설애 얘기 아니 많이 버전 2 아니 그 아니
영화가 이제 예, 이제 그 해파리가 된 설의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해파리. 같아요. 만약에 버전 2가 있다면 아니면 네. 설애가 바라보는 박해일의 얘기라든가. 제2편으로 예. 그쵸 잠복 수사를 예. 저 했을 녀석도 때 뭐하나 저 못난 자식. 그쵸 그 연출에서 박해일이 잠복을 할 때 다 티나잖아. 다 티나고 그 연출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박해일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네. 박해일이 들어갔어 이미 예, 집으로. 예. 이미 설애한테 들어가 있어. 가까이 갔어. 예. 그 담뱃재 그치, 떨어지는데 옆에 있잖아. 예. 담뱃재 받쳐주고 네. 아이스크림만 먹네 저녁 안 먹고 뭐 그런 걱정하고 마음 있고. 그게 뭐 또 어떻게 보면 박해일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니까 박해일 괜찮다니까요. 아이 뭐 좋았어요. 밸런스 네. 좋고 탕웨이가 네. 워낙 그 압도적인 어떤 음. 포스가 있는 걸 박해일의 어떤 무난함이 잘 저는 어울려졌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참 그 담배 필 때 이렇게 피잖아요. 재가 떨어지는데 그 받쳐주잖아요. 재떨이를. 그때 박해일이 밖에서 녹음할 때는 저 여자 우네라고 우네 마침내 운다. 마침내 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탕웨이는 웃어요. 근데 그때 약간 썸뜩한 느낌이 좀 들긴 들었는데 절에서 그 소리를 듣잖아요. 박해일이 녹음한 걸 다 지우기 전에 그 음성 파일.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설애가 울어요. 약간 그때 약간 이 설애가 진짜 정말 마음이 많이 가겠구나 이 생각이 좀 그때 저도 같이 약간 울컥 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 뭐 미술은 뭐 워낙 그 유명한 분인데 유성희 미술 감독인가 아닌데 맞을 거예요. 늘 박찬욱 감독이 하는 분 아니에요? 그 벽지로 유명한 네. 예전에 올드보이 벽지도 뭐 몇 천만 원짜리 벽지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랬고 의상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의상도 청록색 원피스랄지 근데 그 전에 입었던 그 산과 바다라면 이포에서부터 탕웨이의 의상이 아주 화려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브릿지 넣고 머리에. 브릿지. 네. 맞다. 화려하게. 브릿지 넣네. 네. 그리고 이제 남자도 화려한 남자로 바꾸잖아. 맞아. 네. 그 주식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애널의 박용우 그 배우. 애널이다 막. 그렇게 박용우가 정말 잘했어요. 맞아, 잘했어. 박용우 그거랑 오랜만에, 비교해 봤을 때 오랜만에, 고경표가 이상하다는 나왔는데. 거야.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랜만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나왔는데 잘했었어요. 진짜 역시 박용우다. 박용우가 잘했어요. 고경표 그냥 귀여웠는데 괜찮았는데 그래. 여하튼 넘어갑시다. 네. 네네 그랬고 박용우가 이모신이라는 아까 애널리스트 얘기했잖아요. 애널의 그 애널이 아니다. 근데 그런 말장난을 박찬욱 감독이 엄청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겼어. 박용우가 하니까 웃기더라고. 네, 그것도 웃기고 네. 그 문자 협박할 때 문자 네. 맞아 다 틀리잖아. 오타 장렬인 게 그 캐릭터를 잘 설명하잖아요. 네. 쫓아오자다. 맞아.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설애는 완전한 문법을 그쵸. 맞추고 그다음에 그 띄어쓰기도 완벽하게 하죠. 마침표까지 그런 찍어. 사람이죠. 마침표까지 찍죠. 맞아요. 그런 사람이죠. 설애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죠. 쫓아오잖아 이게. 오늘 얘기가 네. 너무 풍성했다고 나는 스스로 네. 또 자부하네. 아 그래요? 마무리할까요? 네, 설애 2편. 네. 헤어질 결심. 설의 시선에서 네, 한번 헤어질 결심 네. 2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감독판이 아니고 작가판 작가판으로. 네네. 보고 싶네요. 네, 근데 뭐 두 분이서 같이 엄청 의논하면서 시나리오를 잘 쓰고 계신다고 하니 참 좋은 조합이다. 그리고 그 박찬욱 감독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의 그 영화 인생에서 정석영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정석영 작가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여성에 대한 시각이나 그런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풍성해졌고 그래서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셔서 정말 잘 만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를 처음에 박찬욱 감독이 그 얘기를 했대요. 정성영 작가한테 한 형사의 구역 안에 남편이 둘 죽은 여자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쉽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 네네 쉽게 썼다고 하고
탕웨이가 한국 영화로 들어왔잖아요. 네. 만춘부터 들어왔는데 만춘 이후로 결혼하시면서 계속 한국 영화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자원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너무 두기 아깝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탕웨이를 생각하고 네. 했고 중국인 배우로 설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썼으면서도 불구하고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중국인 배우가 들어온 느낌이지 탕웨이를 쓰기 위해서 만든 시나리오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네네.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네. 네. 네,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뭐 마무리 멘트가 없으니까 안녕. 네. 네, 그럼 하나, 둘, 셋. 안녕.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먹어야지.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